제가 채팅창 보고 있으니까 그 채팅은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그, 잠시만요. 자, 오늘은 그 요인 분석과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이제 탐색적 요인 분석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가 일단 이제 요인 분석이라고 하면 이른바 이제 탐색적 요인 분석이 있고 확인적 요인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쓰실 때 먼저 이제 설문을 통해 가지고요. 먼저 탐색적 요인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 탐색적 요인 분석은요. 변수들 간의 구조를 조사를 하는데 핵심은 변수의 수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변수의 수를 줄인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연관성이 있는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들이 예를 들어 관측 변수가 세 개가 있다. 그 관측 변수 세 개에서 하나의 요인을 추출해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만족이라는 개념을 사실은 그 관측하기 위해서 설문 항목을 세 개를 했고 신뢰라는 변수를 우리가 이제 그 만들기 위해서 그 설문을 세 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족과 신뢰라는 변수에 관측 변수가 이렇게 세 개씩 들어가 있는 건데 정말로 만족 세 개가 잘 묶이는지 그다음 신뢰 세 개가 잘 묶이는지 그렇게 해서 이거를 만족과 신뢰라는 변수로 축소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요인 분석이 탐색적 요인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수와 요인 간의 관계가 좀 뭐 체계화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논리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하는 것이 탐색적 요인 분석이다. 그래서 탐색적 요인 분석은 SPSS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확인적 요인 분석이 있는데요. 확인적 요인 분석은 이미 우리가 선행 연구를 통해서 나도 이런 식으로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이미 잠재 변수와 관측 변수 간의 모델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미 이제 지정해 놓은 상태에서 과연 모델과 데이터가 잘 맞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확인적 요인 분석입니다. 그래서 탐색적 요인 분석과 다른 점이 뭐냐? 이미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에 잠재 변수의 수와 이제 그에 따른 이제 항목들이 지정된 상태에서 분석하는 것이 약간 차이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념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개념이 돼요. 탐색적 요인 분석은 요인들이 지금 총 9개의 관측 변수들이 있죠. 9개의 관측 변수들이 있는데 이 팩터 1, 2, 3, 즉 어디 어떻게 묶일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이제 관측 변수랑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팩터 1이 x1부터 x9까지 설명을 하는데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오차항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1, 2, 3이 잘 묶이고 4, 5, 6이 잘 묶이고 7, 8과 잘 묶였다. 그러면 1, 2, 3은 요인 1, 4, 5, 6은 요인 2, 7, 8, 9는 요인 3.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묶인다. 그래서 우리가 잠재 변수의 명을 우리가 이제 지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확인적 요인 분석은 이미 이제 모델을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미 선행 연구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아마 우리 팩터 1에 1, 2, 3이 묶일 거고 2에 4, 5, 6이 묶일 거고 3에 7, 8, 9가 묶일 거다라고 이제 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분석을 통해 가지고 모델과 데이터가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확인적 요인 분석입니다. 그래서 탐색적 요인 분석은 어떻게 묶일지 모르는 상태에서 변수를 축소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확인적 요인 분석은 이미 이렇게 묶일 거야라고 생각을 해놓은 상태에서 정말 모델과 데이터가 맞는지 분석하는 것이 확인적 요인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탐색적 요인 분석은요.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 좀 드리면 관찰된 변수들에서 숨겨진 요인들을 추출하는 통계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만약에 10개의 관측 변수가 있다. 10개를 다 분석에 동원하게 되면 분석 자체가 너무 복잡해지겠죠. 근데 10개 변수들에서 숨겨진 요인 3개를 추출해낼 수 있다면 3개 간의 인과관계, 상관관계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 되니까 훨씬 더 쉬워지겠죠, 분석이. 그래서 여러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가지고요. 상관관계가 높은 것들이 묶어서 소수의 요인을 추출해서 그 소수의 요인으로
어떤 그 관계를 설명하려고 할 때 이 탐색적 요인 분석이 사용이 된다. 그래서 여러 개의 데이터를 축소하는 거죠. 차원을 축소하는 거니까 데이터를 간결하게 요약을 함으로써 변수들 사이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사용하는 이게 이제 탐색적 요인 분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탐색적 요인 분석을 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되는데 먼저 이제 설문 같은 것들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관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집된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를 계산을 해가지고 상관 행렬을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변수들끼리 상관관계가 높구나. 그러면 이제 무엇인가 묶일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래서 이 상관 행렬을 기반으로 공통 요인을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 우도법이라든가 주성분 분석 이런 기법들이 사용이 되고요. 그런데 공통 요인을 추출을 했는데 한 변수가 여러 요인의 상관관계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인들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기 위해서 이제 요인 회전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각 회전 방법이라든가 직각 회전 방법 이런 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보다 더 이제 요인을 명확하게 추출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인 점수를 산출해 가지고 새로운 변수들을 이제 추출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출된 요인들 간의 관계를 해석해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의사결정을 하거나 전략 수립을 활용하는 이런 식의 방법을 탐색적 요인 분석을 하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사랑, 지능, 사회성 이런 이제 개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개념들을 우리는 이제 측정을 하고 싶은데 설문 항목 같은 걸 가지고 변수화시켜서 측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추상적 개념, 예를 들어서 뭐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있다. 이거는 뭐 몸무게라든가 키라든가 혈압 온도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객관적인 측정 도구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는 없죠. 결국은 이제 이들 개념과 관련해서 어떤 행위 패턴을 관찰하거나 아니면 그에 대한 설문응답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개념의 존재를 추론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사랑이라는 이 개념적인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설문을 하게 되는 거죠. 나를 잘 이해해 준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또 매우 동의한다. 나의 기념일을 잘 챙겨준다. 나와 가능한 오래 있고 싶어 한다. 나의 사소한 농담에도 잘 웃어준다. 이런 이제 관측 변수들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랑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잠재 변수, 즉 이제 개념적인 변수를 우리는 이제 추출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랑이라는 이제 그 잠재 변수는요, 어떻게 보면 이제 단일 항목으로 측정되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관측 가능한 다른 변수의 측정, 그러니까 설문 항목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도출한다. 그래서 이런 잠재 요인들을 확인함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복잡한 사회 현상에 대해서 설명도 할 수 있고 이해를 할 수 있죠. 사회과학 논문, 그 경영학 논문도 유사하죠. 지각된 가치라든가 지각된 유용성이라든가 지각된 용이성 뭐 이런 것들은 일단 다 잠재 변수들이잖아요. 개념적인 변수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설문 항목을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측정해 낼 거냐. 이걸 측정해낼 수 있다면 그 사이의 관계, 그렇다면 이 지각된 가치라는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이 변수가 만족이라는 추상적인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분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탐색 요인 분석의 핵심은 결국은 다양한 상황에 대한 응답들이 있어요. 설문 항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설문 항목들이 보니까 서로 상관관계가 강해요. 자, 그럼 뭐겠습니까? 어, 특정한 설문 항목들의 상관관계가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응답 이면에 어떤 공통적인 개념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변수들은 이들 변수의 잠재된 요인의 함수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제 공식도 좀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품에 대한 소비자 평가에 대한 설문 항목이 있다. 그러면 제품 품질, 제품 서비스, 제품 가치 이 세 요인을 통해 가지고 제품에 대한 소비자 평가에 대한 함수로 표현할 수 있겠죠. 만약에 지능 검사를 한다.
그러면 언어 능력, 수리 능력, 공간 능력. 물론 이 세 개로 다 특정하지 못하는 것은 오차항으로 나올 건데요. 이 소위 이 세 요인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탐색적 요인 분석은 직접적으로 관측 가능하지 않은 공통의 요인들을 추출을 해가지고 변수들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적인 구성 개념을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출된 소수의 요인들은요, 원래 변수를 대신해서 후속 분석, 예를 들어서 영향 관계를 보는 회귀 분석 같은 것들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개의 변수가 포함된 데이터를 수집했다. 그럼 이 20개의 변수를 조금 더 작은 개수의 변수, 즉 요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분석은 매우 크게 단순화시킬 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케팅 데이터를 활용해서 탐색적 요인 분석을 할 때, 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A 기업의 마케팅 팀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변수를 수집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품의 품질, 가격, 사용 용이성, 브랜드 이미지, 고객 서비스 이런 이런 것들을 자, 설문 항목을 통해 가지고 이제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팀은 이 5가지 변수를 사용해 가지고 소비자 만족도의 주요 요인을 이해하고자 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먼저 이 5개 항목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상관 분석을 합니다. 모든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가지고 상관 행렬을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고 상관관계가 낮은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한 다음에 요인 추출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 성분 분석을 사용해가지고 주요 요인들을 추출을 하니까 이 5개의 변수에서 2가지 주요 요인이 도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요인에는 제품의 질과 품질과 사용 용이성이 높게 로딩이 되고요. 자, 두 번째 요인은 브랜드 이미지와 고객 서비스가 높게 이제 로딩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추출된 요인들의 해석을 명확하기 위해서 뭐 베리맥스나 직각회전 같은 요인 회전을 실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관찰 대상별로 요인 점수를 산출해서 이제 새로운 구성 개념, 새로운 변수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요인, 즉 제품 품질 사용 용이성 이렇게 로딩되어 있는 그 첫 번째 요인을 제품 만족도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고요. 이건 우리가 이제 이름 붙이는 거예요. 변수명을. 자, 브랜드 이미지 고객 서비스는 서비스 만족도로 우리 이제 변수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상황.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하나는 가격은 일단 탈락을 한 거죠. 이 요인에서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고객 서비스 강화라든가 영향 관계를 분석해서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실습을 해볼 건데요. SPSS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이 대형 할인마트를 이용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한번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파일은 마트.sav 파일이고요. 실습 프로그램 SPSS입니다. 제가 어제 강의를 9시간 했더니 목이 좀 잠기네요. 그래서 이제 할인마트 이용 관련 변수. 그래서 보니까 이런 변수들이 있죠. 품질, 가치, 브랜드, 환불 서비스 정확, 가격, 원스톱 쇼핑 포인트 이렇게 해서 총 9개의 설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형 할인마트의 제품은 품질이 높다, 값어치가 있다, 브랜드 제품 많다. 이런 이제 설문 항목 9개의 변수에 대해서 설문 항목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소비자들은 전혀 아니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설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수집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소비자 설문을 통해서 탐색적 요인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대형 할인마트 이용과 관련된 잠재 요인을 도출을 하게 됩니다. 도출할 때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특정 변수들 간의 높은 상관관계는요. 그 변수들과 관련된 이면에 어떤 잠재 요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3개의 요인이 도출이 됐다. 그럼 이제 3개를 가지고 실제 요인 점수를 만들어 가지고요.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실제로 뭐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약간 이해가 안 되더라도 실제 SPSS 프로그램에서
사실은 좀 쉽게 할 수 있으니까요. 실습할 때 좀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도출된 요인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출된 요인이 구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회귀 분석을 실시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먼저 SPSS를 통해 가지고요. math.sav 파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유 좀 바꿀게요. 자, 화면이 바뀌었을 거로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바꿔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기 좀 조절하겠습니다. 자, 먼저 math.sav 파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math.sav 파일. 자, 열었습니다. 어, 잠시만요. 공유가 좀 닫혔는데요. 자, 이게 창이 바뀌니까 이게 바뀌어 버리네요. 혹시 공유가 좀 그러면 이걸로 하겠습니다. 제 화면으로 하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제 화면이 보이실 것 같아요. 자, 그럼 보니까요. 자, 잠시만요. 자, 여기서 좀 보겠습니다. 음, 자, 데이터를 보니까, 자, 이렇게 그 성별, 구매 의향 있죠. 그리고 품질부터 포인트까지, 그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품질부터 포인트까지 이런 식으로 변수 9개가 있죠. 우린 이걸 가지고 요인을 추출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 품질에 들어가 보니까, 자, 전혀 아니다부터 자, 매우 그레트까지 7점 리커드 척도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차원 축소로 한번 해볼게요. 자, 교재를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자, 분석에서 자, 차원 축소 여기를 보시게 되면 요인 분석이 있죠. 자, 요인 분석으로 들어갑니다. 자, 요인 분석 들어가 가지고요. 우리는 품질부터 포인트까지, 그렇죠? 품질부터 포인트까지 우리는 이걸 차원 축소를 할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들어갔고요. 변수로 이제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상관 행렬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 통계 들어가 가지고요. 상관 행렬에서 자, 계수하고 유의 수준 이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교재를 보고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이런 화면이 좀 나왔죠. 자, 이거는 이제 상관 분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품질과 가치가 자, 상관관계가 0.566이고요. 자, 환불과 고객 서비스 0.617, 0.617. 가격 저렴과 원스 쇼핑은 0.463. 이렇게 좀 되어 있죠. 그리고 보니까 이 p-value 값이 0.05보다 적게 되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들도 있지만 상관관계가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제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걸 좀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요. 자, 먼저 이제 품질하고 가치 있죠. 고품질과 고가치를 보면 상관계수가 0.566, 그러니까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죠. 자, 그리고 p-value 값이 0.000, 통계적으로 유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건 뭡니까? 고품질로 인식이 될수록 가치도 높게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환불 교환 용의와 고객 서비스, 고객 서비스, 그리고 계산 정확성과 환불 교환 용의도 실제 0.627, 0.617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죠. P-밸류도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오고요. 그래서 고객 서비스가 좋을 때는 환불과 교환이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계산 정확성이 높을수록 환불과 교환이 용이하다고 인식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가격 저렴과 원스톱 쇼핑의 경우에는 상관관계가 0.463이죠. 중간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이고요. P-밸류 값이 0.000이니까 통계적 유의미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저렴한 서비스일수록 원스톱 쇼핑 환경이 마련되었다고 인식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상관 분석 결과표를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상관 행렬.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KMO 표본 적합도를 점검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요인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과연 데이터가 적합한지를 평가할지 사용할 때 이 KMO 표본 적합도 검사를 합니다. 이것도 이제 논문에 이제 기재를 해주게 되는데요. 즉 KMO 값 자체가 뭐냐? 각 변수가 다른 변수들과 얼마나 잘 관련되어 있는지를 측정하는 거예요. 값은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고요. 자, KMO 값이 높을수록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높아서 요인 분석에 더 적합한 데이터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PSS에서 KMO 값을 계산을 했는데 실제 일단은 0.6 이상이어야 돼요. 뭐 0.9 이상이면 매우 적합하다고 해석을 하고 0.8 이상이면 적합, 0.7 이상이면 보통, 0.6 이상이면 평균 이하, 0.5가 안 돼 버린다. 이러면 이제 요인 분석에 부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우리는 이 실습 파일을 통해 가지고요. 실제 우리가 그 분석하려고 하는 이 변수들이 과연 KMO와 바틀렛 구형성 검정이 괜찮은지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같이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또 화면 공유 바뀌어가지고 같이 해볼게요. 자, 자, 여기에서요. 자, 그러면 우리는요. 자, 분석에서요. 차원 축소. 자, 요인 분석으로 들어왔죠. 변수들이 다 현재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천천히 할게요. 자, 다시 할게요. 자, 분석, 차원 축소. 자, 요인 분석으로 들어옵니다. 자, 변수들은 다 이동해 있는 상황이죠. 아까 했었으니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 기술 통계를 들어가 보면요. 여기에 우리는 아까 계수하고 유의 수준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KM과 바틀렛 구형성 검정이 있죠. 이걸 눌러가지고 계속을 누르고요. 확인을 누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실제 그 KMO 값과 바틀렛 검정 값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느냐? 자, 교재를 보고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실제 우리는 아까 이 K모 값 자체가 일단 우리는 자, 뭐 0.7, 0.7에서 0.79면 보통 정도의 표본 적합도라고 했죠. 자, 그래서 표본 적합도를 살펴보게 되면 실제 이제 보통 수준이다. 어찌됐든 자, 분석하는데 문제가 없다. 자, 그래서 주성분 분석이나 요인 분석을 수행하기에 이제 적절한 샘플 크기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바틀렛 구형성 검정은요. 이 보시게 되면은 이제 유효 확률이 나와 있죠. 항상 우리는 어떤 분석을 할 때 귀무가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귀무가설은 변수들 간의 모든 상관계수는 0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효 확률이 0.05보다 적으니까 귀무가설이 기각되는 거죠. 그래서 대립가설, 즉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해야 강한 상관관계가 있어야지 거기서 새로운 개념을 추출해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일단은 이 데이터도 적절한 샘플과 적합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해서 일단 요인 분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요인 분석 모델을 좀 보면요. 실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X1부터 X5라고 설문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공통 요인을 추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F1과 F2라는 어떤 잠재되어 있는 요인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F1이 X, X2, X3 이게 다 이게 연결을 시켜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더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F1과 X2는 어찌됐든 X1부터 X5까지 내재되어 있고요. 이 잠재 요인들은 원래는 이 관측 변수들을 가지고 사실은 이 잠재된 요인들을 추출하려고 하는 건데, 어찌됐든 모델상은요, 이 잠재 변수가 관측 변수들 설명하고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오차항이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떻게 이제 함수를 쓸 수 있냐면, X1은 A1, F1 플러스 A2, F2 플러스 그 다음에 오차항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연결이 돼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게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는 요인들을 결합하기 위해서 사용된 계수, 이런 걸 요인 적재량 내지는 요인 적재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F1은 어떤 식으로 그 함수를 나타낼 수가 있냐면, 자, 그렇다면 이제 베타1 X1 플러스 베타2 X2 플러스 베타3 XT 플러스 이런 식으로 쭉 다 더해주게 되면 F1을 우리는 계산해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요인들을 결합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계수들을 우리는 요인 적재량 내지는 요인 적재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제곱하게 되면 설명력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인 분석은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탐색적 요인 분석을 활용해 가지고 일단은 이제 구체적으로 타당성 분석을 하는데요. 일단은 주성분 분석 내지는 최대 우도법을 활용해 가지고 요인수를 하게 됩니다. 요인수를 요약을 할 때 실제 고유값이 1 이상인 요인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회전 방식을 선택을 해가지고 보다 더 이제 요인을 명확하게 추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변인과 요인 간의 상관관계 정도를 나타내는 요인 적재량 값 가격 0.6 이상, 되도록이면 0.7이 넘으면 좋죠. 0.7의 제곱이면 0.49, 즉 50% 정도의 설명력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다만 이제 논문에서는 0.5 이상이 기준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성분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주성 분석할 겁니다. 이제 주성분 분석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상관관계를 아까 봤잖아요. 행렬표에서. 상관관계를 갖는 다수의 변수에 포함된 정보들을 가능한 많이 포착을 하고요. 그리고 이 다수의 변수를 상관관계를 갖지 않은 그보다 적은 개수의 변수로 대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9개의 변수가 있다. 상관관계가 높은 3개, 3개, 3개. 근데 이 세 개의 요인이 추출이 되는데 이 세 개 요인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낮아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서로 다른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도출된 새로운 변수를 이제 주성분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주성분들을 총 표본 분산을 많이 설명해 주는 순서대로 실제 주성분을 순차적으로 추출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주성분 분석에서는 변수 개수만큼도 주성분을 도출할 수 있는데 우리의 목적은 차원을 축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은 양의 총 분산을 설명해주는 최소한의 주성분만을 추출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한번 이렇게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요인 추출 방법에서요. 주성분, 표시는 스크리도표 이걸로 해보고 우리 한번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공유 바꿔놓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자, 우리 이제 주성 분석해 보겠습니다. 분석에서 우리 차원 축소에서 요인 분석으로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다 되어 있는데요. 자, 요인 추출 들어갑니다. 요인 추출 들어가서 자, 보시게 되면 일단은 이 주성분으로 되어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린 주성분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시를 보니까 스크리 도표가 있죠. 스크리 도표 눌렀고요. 고유값 기준은 일단 고유값이
1 이상인 요인만 추출하라는 거예요. 고유값이. 1 이상인 요인을 추출해라. 그래야 이제 설명력이 그 변수들이 1 이상,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설명력을 가지니까 이걸 이제 하라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눌러보는 거죠.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확인 눌러보니까 자, 이런 식의 결과값이 나왔죠. 보니까 자, 주 성분 분석해서 설명된 총 분산 그리고 스크리도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설명된 총 분산이 뭐냐면 성분 1, 2, 3이 지금 도출이 된 거예요. 성분 1, 2, 3. 우리는 9개의 변수가 있었죠. 9개의 변수 중에서 성분 1, 2, 3이 추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자, 성분 1.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 잠재 변수죠. 이 잠재 변수 성분 1이 자, 분산의 39%, 전체 분산의 39%를 설명을 하고요. 성분 2는 14.74%, 성분 3은 12.98%. 그래서 세 개의 성분이 사실은 전체 분산, 총 분산의 약 67%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스크리도표도요. 이렇게 기울기가 큰, 자, 첫 번째 요인이 있었고, 두 번째 요인, 아니, 첫 번째 요인, 자, 두 번째 요인, 자, 세 번째 성분, 그러니까 성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를 넘는 성분이 지금 3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교재를 보고 조금 더 잘 설명을 하면요. 자, 방금 설명된 총분사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은 그 요인 1, 그러니까 요인 1이죠. 그러니까 요인 1이 성분 1이죠. 요인 1이 가장 많은 분산 39.37% 설명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 개의 요인이 총 분산의 67%를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추출된 요인들이 총 분산의 60% 이상을 설명하면 뭐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고유값 1 기준이었는데 나는 조금 더 이제 어, 조금 더 차원을 축소해서 더 큰 설명력을 갖는 것들만 나는 추출해내고 싶다. 그러면은 고유값을 일보다 더 크게 해가지고 요인을 추출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아까 스크리도표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력이 큰 요인일수록 이제 급경사가 되고요. 설명이 크지 않을수록 이제 완만한 경사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보조로 좀 보면 좋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요인 적재량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인 적재량. 요인 적재량을 보게 되면 아까 이 성분 행렬이 나와 있습니다. 성분 행렬. 자, 성분 행렬. 아까 결과표 한번 볼까요? 결과표를 보게 되면 성분 행렬이 나와 있을 겁니다. 자, 한번 아까 봤던 것에서 나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아래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성분 행렬이 나와 있죠. 성분 행렬. 이게 이제 이른바 요인 적재량 계수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성분 행렬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실제 이제 요인 적재량입니다. 그래서 요인들을 결합하기 위해서 사용된 성분 행렬의 개수죠. 자, 그래서 이제 각 변수가 해당 요인에 얼마나 관련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그, 자, 그래서 이제 요인 적재량은 이제 요인과 변수 간의 상관계수와 일치합니다. 예를 들어서 품질과 성분일의 상관계수는 0.665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품질은 지금 성분 1, 2, 3이 도출이 되어 있는데 품질은 어디에 더 연관이 있어요? 성분 1에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자, 성분 2와 성분 3에는 조금 이제 덜 연관이 되어 있는 걸로 좀 보이죠. 자, 그래서 실제 이렇게 절대값이 클수록 해당 변수하고 해당 요인이 강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리고 환불 보니까 성분 1에 강하게 연관되어 있고 나머지 역의 관계죠. 자, 반대로 가격 저렴은 1, 2랑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고 3하고는 이제 크게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요인 분석을 수행해서 해가지고 세 개 요인 추출이 됐는데요. 이러면 이런 식으로 함수를 쓸 수가 있겠죠. 품질은 0.665 곱하기 성분 1, 그러니까 요인 1 플러스 0.110 곱하기 요인 2
플러스 0.370 곱하기 요인 3 플러스 오차항 이런 식으로 이제 써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품질은 요인 1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반면에 요인 2와는 낮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그 여기를 보게 되면 공통성이라고 있죠. 공통성. 자, 이 공통성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 제곱값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추출된 세 요인이 사실은 각 변수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공통 요인에 의해서 설명되는 각 변수의 분산 비율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품질 변수의 분산은 이 요인 1에 의해서 자, 44.2% 설명됩니다. 0.665의 제곱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그 요인 적재치의 제곱값이 바로 설명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요인 2에 의해서 1.2% 설명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명이 많이 떨어지죠. 성분 2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요인 3에 대해서는 13.7%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44.2% 플러스 1.2% 플러스 13.7% 이걸 다 합한 게 59.2%거든요. 이게 공통성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59.2%라고 하는 것은 즉 이 성분 1, 2, 3, 요인 1, 2, 3에 의해서 설명되는 고품질 변수의 분산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이제 공통성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공통성이 0.7 이상이면 이제 매우 잘 설명이 되는 거고 이게 0.5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보통 수준이고요. 만약에 0.5가 되지 않으면 해당 요인들이 해당 문항을 잘 설명하지 못하니까 삭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공통성이다. 0.5 이상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주성분 분석을 해석을 할 때, 자, 공통성은 0에서 1의 값입니다. 1에 가까울수록 좋은 거고 0에 가까울수록 공통 요인이 변수의 분산을 전혀 설명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변수에 대한 공통성이 크면 클수록 요인 추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공통성이 너무 작다. 그러면 공통 요인에 의해서 적절하게 설명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설문 항목은 삭제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공통성의 값이 지나치게 작다면 해당 변수를 분석해서 제외할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기준선은 0.5 미만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했던 걸로 이제 설명을 하면 좀 되겠죠. 자, 보시면은 아까 이제 공통성을 보니까 고가치 같은 경우는 0.801입니다. 그래서 설명력이 가장 높은 변수죠. 그래서 세 개의 주 성분들, 세 개의 잠재 요인들이 고가치 변수를 80.1%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분석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요. 환불 교환 용의와 고객 서비스도 실제 그 78.5%, 76%가 세 개의 주성분으로 설명이 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통성을 해석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재현된 상관 행렬은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인 회전으로 좀 가볼게요. 요인 회전은 우리가 그 실제적으로 연구에서 사용한 그 문항들이 아까도 실제 특정 문항들이 어 사실은 이제 그 주성분이 세 개가 추출이 됐는데 확실하게 어디에 상관관계가 높다 이게 아니고 성분 1에도 어느 정도 관계가 있고 성분 2에도 어느 정도 관계가 있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러면 해당 문항이 어떤 주성분 즉 어떤 요인에 포함되는지 구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가치 변수는 요인 1과의 상관관계가 0.612고 요인 3과의 상관관계가 0.624였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문항들이 사실은 회전을 통해 가지고 문항들이 어떤 요인 적재량에 더 높게 나타나는지를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거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직각회전이나 사각회전을 활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요인 1과 요인 2가 있는데 맛, 재료, 청결 서비스 이게 뭐 거의 유사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이 요인 1, 요인 2에 0.6, 0.5, 재료가 0.8, 0.7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 요인 1, 요인 2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축을 회전해 주는 거죠. 축을 회전해 주게 이게 이제 직각 회전이라고 좀 보면 되는데 이게 축을 회전을 시켜줬습니다. 축을 회전해 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확실하게 되겠죠. 요인 1과 요인 2에 대해서 맛과 재료가 그러니까 맛이 축을 회전했더니 요인 앞에서는 요인 1의 0.6, 요인 2의 0.5였는데 축을 회전했더니 요인 1의 0.05, 요인 2의 0.61 재료는 요인 1의 0.07, 요인 2의 0.78 즉 요인 2에 묶였죠. 맛과 재료는 요인 2에 묶였고 청결과 서비스는 요인 1에 묶였어요. 자, 그러면 청결과 서비스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요인을 추출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인 1을 청결 서비스니까 환경 요인이라고 우리가 명칭을 변수명을 지어줄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부여하는 겁니다. 요인 2 재료 맛은 품질 요인이라고 우리는 이름을 지어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 그 베리맥스 회전 방법을 통해 가지고요. 한번 성분을 한번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해볼게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거 실제 이걸 통해 가지고 탐색지 요인 분석에서 변수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묶이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볼게요. 분석에서 자, 천천히 하겠습니다. 차원 축소 요인 분석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아까 다 했는데, 자, 이런 것들 다 했었고요. 요인 추출도 했었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요인 회전을 하는 거죠. 요인 회전 들어가가지고, 우리 방법은요, 뭐, 베리맥스로 해보겠습니다. 베리맥스 회전.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옵션으로 들어가가지고요. 자, 작은 개수 표시 안 함. 이러면 좀 깔끔하게 되거든요. 이거 안 하면 좀 이게 숫자가 복잡한데, 작은 개수를 표시 안 함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상관관계가 적은 것은 아예 빼버리라는 거예요. 이건 0.4로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0.4. 자, 0.3에서 0.4. 자, 그 0.4 아래는 표시하지 말아라.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자, 회전된 성분, 기존의 성분 행렬에서 회전된 성분 행렬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보니까 환불, 서비스, 정황. 이게 이제 성분 1로 이제 확실하게 묶였고요. 자, 그 다음에 가격저렴 원톱 쇼핑, 포인트. 이게 이제 성분 1로 확실하게 묶였고, 품질, 가치, 브랜드. 이게 하나 묶였죠. 자, 그럼 우리는 이게 변수를 예를 들어서 환불, 서비스, 정확을 신뢰성이라고 우리는 명칭을 지어줄 수 있고요. 성분 1을 우리는 실용성이라고 명칭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세 개는 자, 효용성이라고 명칭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맞춰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린 이거를요, 실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변수로 저장을 하게 되면 알아서 이제 회귀 분석을 통해 가지고 아예 변수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성분 1에 대한 변수, 성분 2에 대한 변수, 성분 3에 대한 변수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걸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요. 자, 그럼 여기에서 같이 한번 해보죠. 자, 다시 차원 축소 들어가 가지고요. 차원 축소. 그 다음에 요인 분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아까 요인 회전까지 해놨잖아요. 여기를 보면 점수란 란이 있네, 점수. 자, 점수를 눌러가지고요. 변수로 저장, 회귀 분석을 통해 가지고 변수로 저장해라. 그럼 알아서 공통 요인, 그러니까 그 요인 1, 2, 3 아까 이제 추출이 됐잖아요. 요인 1, 2, 3에 대한 것들을 자기들이 알아서 변수 계산해 가지고 아예 이제 요인을 점수로 추출을 해줍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그 변수를 가지고 분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쉽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나중에 구조 방정식 할 때 이것까지는 하지 않고 뭐 이거 해도 되고요. 이걸 해가지고 분석해도 되지만 사실은 이제 차원 축소 아까 그 요인 회전을 통해 가지고 묶이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형태로 이제 박사논문을 쓰시게 될 건데 일단 이런 식으로 변수를 새로 만들어서 회귀 분석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게요. 자, 그다음에 요인 점수 뭐 개수 행렬 표시 뭐 체크해가지고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자, 요인 1, 2, 3이 알아서 이제 변수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변수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알아서 회귀 분석을 통해서 이제 만든 거죠. 자, 그래서 이건 한번 교재 보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요인 점수를 계산을 하게 되면 각 요인에 대해서 아까 이제 선형 회귀 모델을 만들었었잖아요. 그 요인 1 같은 경우는 요인 1 F1 같은 경우는 알파1 곱하기 x1 플러스 알파2 곱하기 x2 플러스 알파3 곱하기 x3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아예 회귀 계수를 알아서 추정해가지고 요인 점수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는 분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첫 번째 변수를 신뢰성, 두 번째 변수를 실용성, 세 번째 변수를 효용성이라고 하고요. 레이블을 지워버리겠습니다. 이게 레이블이 있으면 좀 지저분하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신뢰성, 실용성, 효용성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우리 변수 보기 해가지고요. 자, 우리는 이 레이블을 일단 지워버리고요. 자, 첫 번째 변수를 자, 이거 첫 번째 변수를 자, 신뢰성. 자, 두 번째 변수를 실용성. 자, 세 번째 변수를 효용성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신뢰성, 실용성, 효용성이라는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품질부터 자, 포인트까지 이걸 이제 차원 축소를 해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의 변수를 만든 거예요. 신뢰성, 실용성, 효용성 우리가 이제 네이밍을 하는 겁니다. 그 관측 변수들을 보고요. 자, 데이터를 보니까 이렇게 신뢰성, 실용성, 효용성이 자, 요인 점수화돼 가지고 나와 있는 것들이 좀 보이시죠? 이게 훨씬 정확한 방법이에요. 평균되거나 이런 것보다는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 정확한 방법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신뢰성, 실용성, 효용성 가지고 과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구매 의향에 영향을 주는지 이런 형태를 우리는 그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가설을 검증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이 신뢰성, 실용성, 효용성이 구매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이걸 이제 분석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가설 1-1이 신뢰성은 할인마트의 구매 의향에 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실용성은 할인마트의 구매 의향에 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 그리고 효용성은 할인마트의 구매 의향에 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걸 우리 이제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그 회귀 분석 선형에 들어가 가지고요. 종속 변수의 구매 의향을 넣고 독립 변수의 신뢰성, 실용성, 효용성을 넣어 가지고 우린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 부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신뢰성, 실용성, 효용성이라는 이제 변수를 만들었으니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분석 들어가 가지고요. 회귀 분석 자, 선형입니다. 자, 그러면 구매 의향을 자, 종속 변수로 넣고요. 그다음에 신뢰성, 실용성, 효용성을 독립 변수로 넣어 가지고 쉽게 그냥 회귀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자,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석 결과가. 자, 이걸 보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 보게 되면은 이 모형 요약을 보니까요. R 값이 있죠, R 값. 이 R 값은 상관관계라고 보면 돼요. 그다음 R 제곱 값은 설명력입니다. 그래서 효용성, 실용성, 신뢰성이라는 독립 변수가 구매 의향이라는 종속 변수 분산의 몇 퍼센트를 설명하느냐? 약 25.9%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사실은 구매 의향에 영향을 주는 다른 변수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 아노바는 이 회귀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냐를 보는 겁니다. 보게 되면 F값이 10이고 유효확률이 0.000이죠. 그러니까 이 아노바 이 분산 분석의 그 귀무 가설은 뭐냐? 이
이 회귀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세계 독립 변수의 모든 회귀 개수가 0이다. 이게 귀무과설이에요. 근데 유효 확률을 보니까 0.05보다 적죠. 그러니까 귀무과설이 기각되고 대립과설이 채택돼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구나. 우린 이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 각 개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냐. 이걸 보면 되죠. 보니까 신뢰성의 경우에는요. 자, T값이 0.974고요. 유의 확률이 0.333, 0.05보다 커버리죠. 그래서 신뢰성이 신뢰성이 이 개수가 0이다. 신뢰성이 구매 의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귀무가설을 채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뢰성은 구매 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주고 있지 않구나. 우리 이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실용성과 효용성은 유의 확률이 자 0.05보다 더 적죠. 그래서 실용성과 효용성은 구매 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근데 이제 표준화 계수값은 이제 상대적인 영향력을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실용성이 효용성보다 더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차원을 축소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 분석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쉽게 우리가 회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하나의 분석을 더 해볼게요. 자, 자 그리고요. 어, 자, 성별에 따라서 이건 이제 평균 분석인데요. 이 성별에 따라서 신뢰성, 실용성, 효용성의 평균 값이 차이가 있느냐. 이건 이제 단일 표본 T 검정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걸 이제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거 분석할 수 있겠죠? 그래, 뭐, 그 신뢰성, 실용성, 효용성이 구매량에 영향을 미치는 건 맞는데, 그럼 성별에 따라서 과연 신뢰성, 실용성, 효용성의 평균 값이 차이가 있을까? 이걸 이제 보고 싶은 거죠. 자, 두 집단의 평균 차이 분석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독립표본 T 검정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해볼게요. 그래서 이건 어디서 분석할 수 있냐면요. 분석, 평균 비교, 독립표본 T 검정을 들어가 가지고요. 검정 변수에 신뢰성, 실용성, 효용성을 놓고요. 집단 변수 이제 성별을 이제 집단 정의를 하게 됩니다. 1, 2로. 자, 이게 이제 버전에 따라서 이걸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한번 볼게요.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요. 분석에서요. 자, 우리 이제 평균 비교입니다. 여기에서 독립표본 T 검정을 누릅니다. 자, 그리고 검정 변수는 자, 신뢰성, 실용성, 효용성이고요. 집단 변수는 자, 아이고. 집단 변수는 성별이었죠? 성별. 자, 그래서 집단 정의는 자, 집단일은 1로 코딩이 되어 있고 집단위는 2로 코딩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확인을 눌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독립표본 T 검정하는 겁니다. 자, 확인을 누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통계량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제가 교재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거 자체는 자, 자, 그렇게 되면 먼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신뢰성 요인을 보니까 평균이 이제 어떻게 나옵니까? 평균이 자, 남자, 여자 이런 식으로 이제 평균 나와 있죠. 표준 편차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결과값이 이게 약간 뭐 약간 이렇게 그 뭐 이렇게 길게 나오신 분들 같은 피벗 트레이 통해 가지고 바꿀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차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럼 먼저 보면 자,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은 해가지고 이제 값이 따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먼저 그 등분산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이 레빈의 등분산 검정을 통해 가지고 이걸 봐야 되는지 위를 봐야 되는지 아래를 봐야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레빈의 등분산 검정의 귀무가설은요. 비교하는 집단들의 분산은 서로 같다. 즉 등분산이 성립한다예요. 자, 볼게요. 자, 레빈의 등분산 검정을 보니까 F 값이요. F 값이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유효 확률을 보니까 다 0.05보다 크죠? 이게 뭐죠? 0.5보다 더 크니까 귀무가설을 채택해야 되죠. 비교하는 집단의 분산이 서로 같구나. 즉 등분산이 성립하구나. 그래서 이 등분산을 가정한 이 값을 봐야 됩니다. 이 값을. 근데 만약에 이 레빈의 등분산 검정에서 유효 확률이 0.05보다 적어버린다. 그럼 집단들의 분산이 서로 같지 않다라는 거니까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은 이쪽을 봐야 돼요. 이쪽을. 자, 근데 우리는 현재 그 레빈의 등분산 검정을 보니까 등분산이 성립했기 때문에 이 아래 값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값을 해석을 하면 보시게 되면 이제 어떻냐? 신뢰성 요인 있죠. 신뢰성 요인을 보니까 자, 여기서는 이제 그 귀무가설은요. 평균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집단 간, 즉 남자와 여자 간 평균 차이가 없다. 즉 신뢰성을 보니까 평균 차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유효 확률이 0.490, 즉 0.05보다 커버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가 없죠. 즉 신뢰성에 대해서는 남자와 여자의 평균 간 차이가 없다.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네, 실용성을 보니까 0.05보다 적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평균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균 차이를 보니까 음수죠. 즉 집단 1에서 집단 2를 뺐을 때 마이너스다라고 하는 것은 집단 2가 더 크다, 집단 2의 평균값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용성 요인에 대해서는 여자들의 평균값이 더 크다. 즉 여자들은 실용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우리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효용성을 보니까 유효 확률이 0.05보다 적죠.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 간 집단 간 평균 차이는 있는 거고요. 평균 차이가 양수입니다. 플러스. 집단 1에서 집단 2 평균을 뺀 게 플러스니까 집단 1의 평균이 더 크다라는 거죠. 즉 남자가 효용성은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좀 보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평균 차이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타당도와 신뢰도 조금만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중요한 개념이니까 계속 설명드리고 있죠. 우리가 타당하다, 신뢰성이 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우리 설명했었냐면 이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이 측정 척도가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실제 측정하고 있는지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측정 척도가 측정하려고 의도하는 것을 얼마나 충실하게 측정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도는요, 측정 척도가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일관되게 측정하고 있느냐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오차 없이 측정하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림 제가 몇 번 보여드렸죠. 타당도와 신뢰도를 비교할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 일관성이 있습니다. 타당도와 신뢰도를 모두 갖추고 있는데 자, 정확하게 개념을 측정한 것 같지는 한데 일관성이 조금 결여되어 있죠. 타당하지만 신뢰할 수 없는 측정 척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가운데서 많이 벌어져 있는데 일관성은 있죠. 신뢰할 수는 있는데 타당하지 않은 측정 척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측정 척도, 측정 도구의 타당성과 이제 신뢰성 검정을 할 때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값은 실제 측정한 값, 우리가 측정한 값은요. 측정하고자 하는 실제 값이 있는데 여기 오차가 붙게 되는 거죠. 오차는 체계적인 오차가 있고 비체계적인 오차가 있는데요. 체계적인 오차는 일관되게 영향을 미치는 오차입니다. 즉 특정 문항에 편향된 문항. 그렇게 되면 이제 일관되게 영향을 미치는 오차가 될 거고요. R2는 비체계적인 오차는 우연하게 발생하는 오차. 뭐 약간 이게 측정할 때 문항을 잘못 읽었다라든가 뭐 이런 것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측정값을 보고 타당성은 이 측정값들이 실제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잘 반영하냐 이걸 보여주는 거죠. 이건 이제 요인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신뢰성은 측정한 값이 일관되게 나오느냐 이 크롬바 알파 값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탐색적 요인 분석에서의 타당도가 있는데요. 이 타당도 같은 경우는 측정 척도가 측정하기로 되어 있는 그 개념을 그 척도가 적절하게 측정하고 있냐 이걸 이제 의미하는데요.
여기에는 집중 타당도가 있고 판별 타당도가 있어요. 집중 타당도는 측정 촉도가 측정하기로 되어 있는 변수와 관련을 갖는 정도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우리는 이 추상적인 잠재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설문, 즉 관측을 했잖아요. 이 관측 변수들이 실제 이 잠재 변수를 잘 설명하고 있냐? 이게 이제 집중 타당도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 판별 타당도라는 게 뭐냐? 우리는 만족이라는 걸 측정하기 위해서 세 개의 설문을 했고 신뢰라는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세 개 설문을 했습니다. 그럼 각각 이 세 개의 각 세 개의 이 측정된 이 관측 변수들이 해당된 변수만 측정을 해야지 다른 변수를 측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뢰를 측정하려고 만들어 놓은 설문이 만족을 설명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이게 판별 타당도예요. 즉, 그 측정 척도가 측정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 다른 변수와는 관련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품질 만족도와 가격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5개의 측정 항목을 개발을 했다. 그러면 만약에 품질 만족도 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 항목이 있다. 즉 설문 항목이 있다면 이거는 품질 만족도 변수와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되죠. 그걸 측정하려고 만든 거니까. 그래서 높은 집중 타당도가 있어야 되고요. 이 품질 만족도 변수를 위해 측정하기 위해 만든 설문 항목은 가격 만족도 변수와는 관련성이 작아야 되겠죠. 높은 판별 타당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측정 항목들이 어떤 특정 요인에 대해서는 0.6 이상의 요인 적재량을 갖고 있을 때 집중 타당도가 확보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동시에 다른 요인들에 대해서는 0.3 이하의 요인 적재량을 보일 때 판별 타당도가 확보돼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탐색적 요인 분석이 이러는데요. 사실 그 확인적 요인 분석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확인적 요인 분석은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해볼게요. 자, 실습 파일은 erp.sav 파일인데요. 우리가 이제 정보 시스템에 대한 유형성과 사용 용이성이라는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항목을 개발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자, 유용성 PU로 이제 돼 있을 텐데요. 자, 그러면 유용성은 이제 어떻게 설문을 했느냐? 이 ERP 시스템은 나에게 좀 더 정확하게 정보를 갖게 해준다. 업무 수행의 효율성 개선시켜준다. 업무 수행 유용하다. 전혀 아니다. 또 매우 그렇다까지 이렇게 관측을 했습니다. 자, 사용 용이성은 POU라는 이제 변수로 되어 있는데요. ERP 시스템의 사용법은 비교적 쉽게 배울 수 있다. 기억하기 쉽다. 쉽게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질문을 통해 가지고 전혀 아니다. 또 매우 그렇다까지 이렇게 했죠. 자, 유용성과 사용 용이성입니다. 자, 그럼 erp.sav 파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화면 좀 바꿀게요. 자, 다른 것들을 좀 열어보겠습니다. 자, erp.sav 파일. 자, 열었습니다. 이렇게 가져올게요. 자, 그러면 보시게 되면은 이 PU로 되어 있는 이 PU로 되어 있는 것이 일단 유형성이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자, 보시면 이제 PU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유형성이고요. PEOU로 되어 있는 것이 용이성이었습니다. 데이터는 이제 7점 리커드 척도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린 여기에서 한번 측정 도구의 타당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분석에서 자, 요인 분석, 차원 축소죠. 차원 축소에서 자, 요인 분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PU1부터 POU6까지 변수 대상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요인 회전을 통해 가지고 한번 베리맥스로 해가지고 한번 요인을 한번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 자, 회전된 성분 행렬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제가 교재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보시면은 PU 즉 용이성은 성분 1에만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시죠? POU는 성분 2에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보이죠? 그렇죠? 나머지는 이제 관련성이 없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요. 어, 이, 이 PU를 보니까 우리가 자, 그러면 이 요인 1에는 0.6 이상의 자, 요인 적재치를 가지죠. 요인 적재값을 가집니다. 즉, 네, 집중 타당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아까 우리가 이제 봤지만 집중 타당도, 판별 타당도. 그래서 집중 타당도는 특정 요인에 대해서 0.6 이상의 요인 적재량, 판별 타당성은 다른 요인에 대해서는 0.3 이하의 요인 적재량일 때 집중 타당성과 판별 타당성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시면 PU1부터 6까지를 보니까 성분 1의 요인 적재치가 다 0.6 이상이죠. 집중 타당도를 가지고 있고요. 성분 2는 다 0.3 이하의 요인 적재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판별 타당성이 확보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PEOU 같은 경우는 자 성분 2에 자 0.6 이상의 요인 적재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분 2를 보니까 자 3번 문항을 제외하고는 다 0.3 이하죠. 그렇죠? 그래서 판별 타당성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문항 뭐 없애도 되고 아니면 이제 연구에 따라서 이걸 그대로 이제 가져가도 되는데요. 실제 이걸 보게 되면 POU 3번이 사실은 이제 이 1번 요인하고도 1번 요인 즉 유용성 요인과도 살짝 높은 요인 적재값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집중 타당도와 판별 타당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인적 요인 분석인데요. 확인적 요인 분석은 좀 이제 다른 개념이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다음 주 수업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SPSS를 활용해 가지고요. 실제 탐색적 요인 분석, 그다음에 이제 타당도 이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십니까? 자, 특별하게 질문 없으시면요. 오늘 강의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뵙고 확인적 요인 분석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